안녕하세요. 상큼한 시사방송 시사플러스 시플입니다. 오늘 김태형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너무 오랜만에 뵀는데요. 네, 오랜만입니다. 아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 격리, 그러니까 병이 아니라 일이 없으니까 저희, 밖에서 부르는 데도 별로 없고 강의도 별로 없으니까 집에서 처박혀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오, 무슨 뭐, 책인가요? 정의와 공정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걸 쓴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려서 이번에 부른 건지 주제와 관련해서 아니면 이제 부를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부른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주제하고는 그 책하고는 연결이 많이 되죠. 네, 그래서 오늘 인천국제공항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이슈에 대해서 선생님과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좀 그 전에 이 사건이 이 논란들이 어떻게 뭐 일어났고 뭐 사건들이 어떻게 됐는지 정리 좀 해주실까요? 네, 그래서 좀 간단히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 이런 그 제목을 봤어요. 어떤 기사가 났는데 인천국제공항 그 주차장에서 내려가지고 우리가 비행기를 타러 그 가는 과정까지 정규직은 단 한 명도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런 기사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일상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인천공항이 지금 2,000명의 정규직과 1만 명의 절대 다수의 비정규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일상적인 사실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임시직이 아니라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이거를 2017년에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웠고 3년이라는 논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건데 사실 이번에 취준생하고 그 대립구도로 많이 비춰졌잖아요. 근데 사실 취준생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임금이 더 높이 받아가지고 취준생의 파이를 침해하는 게 아니라 그런 환경들이 좋아지는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월급에서 있어도 달라지는 거 없고 환경이 좋아지는 거고 또 사실 당연히 정규직으로 해야 될 일들을 지금 정규직으로 정상화하는 과정을 밟고 있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한 조금 반발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정규직 전환이 되면 모두가 축하해야 할 일 아닌가요? 전 보고 기분이 되게 좋았거든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처음에 공약을 했는데 너무 이게 진척이 안 돼서 너무 아쉽다가 그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잘 됐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논란이 되더라고요. 뭔가 축하받고 사람들이 응원해 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논란이 될까? 약간 생각해 봤는데 언론에서 일단 너무 가짜뉴스, 너무 자극적이고 그리고 뭔가 뭐라 그래야지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을 무조건 자극적으로 계속 뽑아내고 그런 속에서 특히 청년들의 분노, 그리고 제가 나이가 25인데 그 제 나이대가 다 취준생이다 보니까 그 이 나이대 친구들이 엄청나게 분노를 또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후배 같은 경우에는 후배한테 연락이 엄청 많이 왔다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그래서 왜? 이랬더니 그 청와대 청원 있잖아요. 그거를 제발 좀 해달라. 이거 꼭 같이 해주라. 이런 식으로 해서 카톡이 몇 개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부러진 팬 운동? 뭐 그런 것도 SNS에서 퍼지고 있고 어쨌든 청년들의 이런 분노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약간 의문이에요. 네, 그래서 진짜 청년들의 분노가 너무 예상보다도 심했는데요. 그래서 그 이유가 조금 무엇일지 선생님하고 차근차근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부러진 팬 운동 이렇게 해가지고 SNS에서 엄청 많이 돌아다니고 또 청원도 20만 명인 거 그랬잖아요. 저 40만 명 넘어갈까 봐 조마조마했어요, 진짜. 그랬는데 이런 청년들의 분노가 왜 발생한다고 어떻게 보시는지. 그 원인을 저는 아주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굵직한 것만 꼽아도 3개거든요. 근데 그거 다 얘기해도 됩니까? 좋아요. 시간이 모자르다고 뭐 이제 또 눈치 주고 그러면 하다가 잘릴 수도 있고. 그래서 다 얘기하라면 이제 시작을 할 건데 하나씩. 네.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능력주의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맞아요. 능력주의가 뭐죠? 자기 노력하고 능력에 따라서 그 성과는 보상받아야 되고 정당으로 개인의 모르겠네요. 능력이 갑자기 아니, 뭐, 전공 공부 열심히 하고. 얘기를 하다가 막 이렇게 갑자기 우물우물.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능력에 따라 보상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게 자본주의 사회 이데올로기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널리 퍼져 있는 정의나 공정에 관한 이데올로기거든요. 능력주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일을 했는데 능력이 더 뛰어나.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1시간 일해서 10개를 만들었는데 능력이 뛰어나면 100개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럼 돈을 더 줘야 된다. 그거거든요. 핵심은. 근데 그렇게만 얘기하면 조금 미안하잖아요. 그죠? 그 뭐 무조건 능력이 뛰어나서 일을 더 잘하니까 더 많이 준다라는 말만 하면 좀 어색하니까 이제 거기 첨가시킨 게 결국 생산성에 더 많은 기여를 한다. 나아가 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더 크다. 능력이 뛰어나면. 그래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사회에 더 많이 기여하니까 더 많은 보상을 주는 게 공정한 거다라는 이제 이데올로기죠. 이게 능력주의가. 근데 여기에 이제 요즘에 젊은 세대는 약간의 이게 변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노력을 이제로 바꾼 거죠. 능력을. 노력을 더 많이 한 사람한테 더 많은 보상을 주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하는 쪽으로 약간 변형이 된 건데 비슷한 거예요. 어쨌든 어떤 사람이 1시간 동안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은 놀면서 슬슬슬슬 일해서 10개 만들었고 어떤 사람은 진짜 열심히 일해서 100개 만들었다. 그러면 100개 만든 사람한테 더 많은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게 정의고 공정이다. 이게 이제 능력주의 이데올로기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 이제 아주 널리 변화되어 있는 이데올로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평등은 당연한 거다. 사람들이 똑같이 받을 수 없다. 그 능력이나 노력에 따라서 차별 대우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즉 사회적 평가가 달라져야 된다 하는 주장인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 능력주의의 문제점. 전공 시험 보는 기분이에요, 교수님이랑. 다른 출연자들은 안 물어보나 봐요. 네. 네. 질문이. 그래서 잘 안 부르셨군요. 자꾸 물어보니까. 자, 근데 어쨌든 제가 책에서는 여러 가지로 썼어요. 능력주의의 문제점을. 근데 다른 거 다 떠나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능력에 따라서 노력에 따라서 혹은 사회적 기여도가 달라질 수 있죠. 그거는. 그럼 거기에 따라서 다른 사회적 평가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 자체 저는 거의 동의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나쁜 놈 이럴 수도 있는데 나는 그 입장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입장이에요. 가능하다,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보상이 돈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꼭 돈일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능력이 더 뛰어나고 또는 뭐 이제 노력을 더 많이 해서 더 많은 기여를 했어 사회적으로. 그럼 더 많은 사회적 평가와 칭찬이 주어지면 그게 보상 아닌가요? 그것도. 그죠. 근데 왜 꼭 그 보상을 돈으로 해야 되고 그것도 격차를 벌려서 해야 되는가? 큰 격차를 벌린 돈으로 해야 되는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제 능력주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비판도 있는데 일단 그런 것들을 배제하더라도 나는 능력주의의 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은 사람들이 왜 도대체 노력에 대해서 더 많은 돈으로 보상받기를 원하는 걸까? 다른 보상을 추가하면 안 될까? 예를 들면 북유럽 나라들은 교수나 교사가 월급이 별로 안 세요. 육체 노동자보다 더 적은 경우도 있어요. 너무 좋다. 예.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 미쳤어요? 교사 되려고 그러게? 노동을 하지. 근데 왜 교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보상을 못 받는 건가요? 아니면 보상을 받는 건가요? 보상을 받아요. 왜냐하면 북유럽에서도 교사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사회적 평가와 존경을 받아요. 명예가. 예, 명예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좀 적게 받아도 그런 명예에 의해서 보상을 충분히 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능력이나 노력을 기울여서 뭐 자기가 교사가 됐다. 열심히 공부해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이 주어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한국은 그런 발상이 없고 모조리 다 자기 노력이나 능력에 대해서 모조리 다 돈으로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물질 만능주의. 왜 꼭 돈으로 보상을 받으려고? 사실 그 막 박근혜 정부 때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성과급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자, 그래서 그 저번에 월북한 심리학 때 사실 얘기했었는데 다 까먹으셨죠 그 사이에. 근데 이번 책에서 이걸 집중적으로 또 다시 다뤘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또 책 열심히 읽어야지. 한국은 돈이 없으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일단 생존이 문제가 생기죠. 네. 생존 불안이라고 내가 얘기했던 거. 그렇죠? 생각나시죠? 네. 그러니까 뇌에 저장해 놓으면 사라지진 않아요. 꺼내기가 힘들 뿐. 자, 근데 어쨌든 그건 딴 얘기고 생존 불안이 있단 말이에요. 돈 없으면 당장 죽을 수가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특히 한국처럼 개인의 생존을 개인에게 맡기는 사회에서는 돈을 못 벌면 곧 생존이 위태로워지죠. 두 번째 또 이유가 있죠. 하나 더 있죠. 지위 불안? 네, 존중 불안. 아, 맞다. 그러니까 이제 존중. 뭐 비슷한 얘기인데 자, 돈이 많냐 적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사회적으로. 평가. 평가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존중의 수준이 달라져. 돈을 못 벌면 무시당하는데 맞아요. 돈을 좀 많이 벌면 이렇게 존중받잖아요. 이게 진짜 존중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따라서 돈을 못 벌면 못 벌수록 존중 불안이 심해져.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존중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자, 생존 불안, 존중 불안이 다 돈과 관련 있죠. 돈을 많이 벌어야지 이게 불안이 조금이라도 방어가 되거나 줄어들 수 있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돈에 집착하는 사회가 된 거죠. 이 불안이 너무 심해서. 그런데 이 조건에서 보상을 다른 거로 해주겠다. 생존 불안조차 지금 해결이 잘 안 되고 있고 존중 불안도 심한 상황에서 보상을 딴 거로 해주겠다면 받아들이겠어요, 사람들이? 안 받아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돈 내놔라, 돈. 돈이 있어야 내가 지금 이 불안에서 좀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데 돈 말고 딴 거 주는 거 소용없다 이거죠. 사회적 명예 이거 필요 없다 이거야, 돈 없으면. 그래서 능력주의가 나는 사회주의에서도 필요하다고 봐요. 더 많은 노력을 하거나 더 많은 능력이 있어서 기여도가 높으면 더 높은 평가가 주어진 건 당연하다고 봐요. 근데 거기서는 돈으로 안 하잖아요. 안 해도 되잖아. 왜냐하면 생존 불안이나 존중 불안이 돈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 한국과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존 불안과 존중 불안이 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반드시 이 보상을 돈으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돈으로. 슬프다. 예, 이게 이제 사실 제일 슬픈 대목이에요. 그렇게까지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능력주의를 퍼뜨리면 결국 사람들은 경제적 차별을 당연히 시하게 되거든요. 내가 더 노력해서 여기까지 올라갔다 힘들게. 그러니까 더 많은 평가, 더 많은 보상을 해달라. 근데 그건 반드시 돈이어야 한다. 딴 거로는 보상하면 소용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게 이번 사태의 하나의 원인이 된 거고 이제 짧게 압축해서 말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개 더 남았어요. 스텝 2. 두 번째는 뭐냐면 한국 청년들이 억울해요. 맞아요. 억울해요. 네, 우리 아들 친구한테 들은 얘기가 뭐냐면 얘가 이제 공부를 잘 못하는데 집에서 공부를 계속 시킨 거야. 대학에 가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공부를 했어요. 제가 볼 땐 걔 공부머리 없거든요. 설마 얘 이 방송을 볼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데 언젠가 보게 되면 또 충격 먹을 수 있지만 진실이니까 공부머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어라고 내내 공부를 했는데 어릴 때부터 압박을 받으면서 지방대 갔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하는 말이 이제 그런 거죠. 자기보다 더 이제 못한 애들 있죠. 고졸. 우리 아들이 고졸인데 이 자식 자기 친구를 두고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고졸 애들이 자기랑 똑같은 월급 받는 건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자기는 미친 듯이 공부할 때 힘들게 공부할 때 걔들 놀았다는 거죠. 근데 물론 이게 맞냐 과연 뭐랄까 좋은 대학 간 애들은 진짜 열심히 공부했고 안 간 애들은 공부를 안 한 거냐 하는 거는 단정 지을 수는 없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위계라는 거 한국 사회가 위계 사회인데 위계라는 것이 노력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확신하세요? 아니요. 이재용은 제일 높은 위계라고 볼 수 있는데 한국에서 노력에 의해서 거기에 올라갔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잖아요. 불법으로. 수많은 변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예를 들어서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대학에 못 간 사람들이 정말 노력을 안 해서만 그렇다고 보기 힘들 수 있잖아요.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든가 뭐 여러 가지 여건상 안 좋아서 이제 진작에 뜻을 접었다. 사실 연구를 해보면 아동기 때 벌써 드러나거든요. 이 빈부격차에 의한 학업 성취도가 뭐 등등 근데 이건 논외로 하고 일단 논외로 하고 이 친구들의 심리는 그거죠. 자기가 억울하게 그걸 하려고 그 자리까지 오르려고 자기 인생을 희생시키면서 고생을 했다는 거죠.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보상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보상은 뭐여야 된다? 반드시 돈. 돈이어야 된다 이거죠. 다른 보상은 필요 없고 돈이어야 된다. 그러면 나보다 아래쪽 위에 있는 애들은 나보다 노력을 덜한 거죠. 따라서 걔들은 나랑 똑같은 돈을 받으면 안 돼. 안 돼. 이건 불공정해요. 근데 아까 북유럽 얘기를 했지만 북유럽도 육체 노동자보다는 교사가 공부를 더 열심히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육체 노동자는 주로 헬스장 가서 이걸 했겠죠. 그러면 이 노력이 다른 건가요? 이 육체 노동자가 이게 헬스하는 노력과 혹은 목수가 이거 미는 노력과 거기에 기울인 노력과 공부하는 노력이 서로 그렇게 다른 건가요? 진짜. 뭐 꼭 다르다고 사실 얘기할 수 없죠. 근데 어쨌든 한국에서는 이제 주로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야 이제 좋은 직장을 얻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공부를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 나도 이런 걸 감내하고 공부했다. 그렇죠. 이런 데서 억울함이. 자기가 정말로 하고 싶은 거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그거 억울하지 않아요, 별로. 그래서 꼭 그 뭐랄까 자기 위치에 도달했을 때, 목표에 도달했을 때 보상을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아요. 돈으로 그것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심리학을 하고 싶어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과정이 그렇게 억울하진 않았어요. 물론 대학 가서는 좀 억울했는데 이상한 걸 가르쳐가지고. 근데 내가 혼자 공부할 때는 억울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재밌어서 한 거니까. 그래서 심리학자가 됐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내놔라. 그것도 돈으로. 그런 생각은 없어.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했기 때문에. 그 노력하는 과정도 억울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나보다 덜 노력한 사람이 설사 있다 치더라도 그 사람들이 반드시 나보다 경제적으로 덜 받아야 된다는 생각은 없고 자기가 정말로 원하는 목표, 그런 원하는 인생을 살았다면 억울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릴 때 아이들 막 신나게 뛰어놀고 중고등학교 때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가수, 뭐 이제 목수 아니면은 뭐 또 학자 뭐 등등 뭐 여러 가지를 선택지를 놓고 이거 나 정말 하고 싶어요. 나 재능과 적성에 맞아요. 해서 그 길을 갔다. 모두들. 그랬다면 그 사람들이 자기가 걸어온 인생이 그렇게 힘들고 억울하다고 생각 안 할 겁니다. 맞아요. 또 자기가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그거를 반드시 돈으로 다른 사람과 차별성이 있는 정도 수준의 격차가 있는 돈으로 보상받아야 된다고도 생각을 안 할 거예요. 근데 한국의 청년들은 그런 인생을 살지 못하죠. 어려서부터 공부를 강요당하고 뭐 거의 입시 기계처럼 입시에 공부하는 기계처럼 중고등학교를 보내죠. 대학교 시절에도 학점 스펙 뭐 난리잖아요. 그 인생이 어때요? 행복했을까요? 아주 힘든 거죠. 억울하고. 그러니까 이 억울함, 특히 이제 고시를 본다든가 취업 준비를 위해서 고시원에 처박혀서 막 공부하고 이러면 그 기간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괴로움을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뭘로? 돈으로. 딴 거로 보상받으면 안 되고. 아까 얘기했지만 한국은 돈 아닌 다른 보상을 생각하지 않는 사회니까. 그래서 돈으로 보상받아야 되고 나보다 더 노력을 안 한 것 같은 사람들, 덜 나보다 억울한 것 같은 사람들은 나보다 적게 받아야 돼요. 그게 공정한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나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특히 청년들이 억울한 인생을 살아왔다. 따라서 억울함을 기준으로 모든 걸 바라보는 게 있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가 제일 억울해요. 대부분. 다들 불행하고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억울함은 잘 못 봐. 통상 젊은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공부 못한 애들은 놀았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의 억울함은 생각 안 하는 거죠. 그 사람들도 억울함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억울해. 그러니까 나의 고통이 제일 크고 내 억울함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응당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 하는 입장이에요. 이게 이제 이 공정에 대해서 억울함을 기준으로 공정함을 바라보는 데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원인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생존 불안과 존중 불안이 굉장히 심한 사회인데 한국 사회가, 그게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위계 사회잖아요. 근데 위계 사회라는 게 옛날에도 위계 사회였잖아요. 조선시대나 이럴 때도. 그죠. 그때도 뭐 지주와 농민, 지주 농민, 그다음에 뭐 천민 이런 식의 위계 사회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당시에 기본적으로 단순해요. 계급적 위계예요. 지주와 소작인 뭐 이런 식의 단순한 양대 계급이 이렇게 싸우는. 근데 요즘의 위계는 어떤 겁니까? 층이 아주 많죠. 제가 지난번 계속 얘기하지만 이번 책에서도 그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는데 한 예를 들면 100층짜리 위계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같이 지주 소작인 위계가 아니라 층이 100개 정도 돼요. 아찔하다. 아찔하죠. 뭐 예를 들면 육체 노동자만 하더라도 대공장 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자,
그 밑에 영세 하청기업 노동자, 거기에 또 비정규직 등등으로 층 쫙 갈립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한국이 다층적 위계 사회가 됐어요? 그거는 대답 안 하시려고 지금 눈에 힘 주시는데 소득 격차가 벌어져서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 맞아요. 지난번 생각난다. 예, 지난번 다 잊어먹었죠. 너무 오랜만에 부르니까 이런 일이. 80년대만 해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어느 정도 되냐면 대기업이 100만 원 받을 때 중소기업 90몇만 원 받았어요. 80년대에는. 그러면 대기업 다니는 사람 노동자와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이 직장인이 서로 우리가 다르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그런 생각 없겠죠. 우린 다 같은 그냥 노동자인 거죠. 대기업 다니느냐 중소기업 다니느냐 차이만 있을 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밖에서 그 사람들을 볼 때도 똑같이 봐요. 대기업 중소기업 다니는 거 상관없이 그냥 화이트 칼라 노동자 이렇게 보겠죠. 근데 오늘날에는 대기업 노동 직장인이 100만 원 받으면 중소기업 다니는 직장인 얼마 받죠? 한 60, 52에서 60 사이. 그 정도 받아요. 그러면 두 사람이 서로를 볼 때 같다고 볼까요? 아니에요. 너랑 나랑은 급이 달라. 이렇게 보겠죠, 서로. 그렇죠? 그리고 밖에서 이들을 볼 때도 다르게 보겠죠. 대기업 다니냐, 중소기업 다니냐. 이거 위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대기업, 중소기업 노동자는 위계가 없었어요. 같은 노동자 안에 속했지. 근데 이게 위계화되죠. 그러니까 소득 격차가 벌어지면 위계가 생깁니다. 착착착착. 정규직과 비정규직도 왜 위계가 돼요? 일단은 뭐 직업 안정성도 문제가 되지만 임금 격차 크단 말이에요. 정규직에 50몇 %밖에 못 받아요. 그럼 이거는 위계가 돼버려요. 정규직, 비정규직은 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위계가 착착착착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소득 격차 때문에. 그러면 다층적 위계 사회다, 100층짜리. 이런 사회라면 50층에 속한 사람은 어떨까요? 위쪽 위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뭘 느낄까요? 박탈감. 열등감, 박탈감 이런 거 느끼겠죠. 위에 있는 위계 쪽 사람들을 대할 때 열등감 느껴요. 특히 위에 쪽 위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거 한국 사람들 많이 경험할 거 아닙니까? 갑질도 경험하고 그때마다 굉장히 열등감 느끼겠죠. 자, 이 열등감이 심해지면 사람이 뭘 추구해요? 반대의 급부로 뭘 원하게 돼요? 우월감을 원하게 되죠. 이 위계라는 게 우열 관계잖아요. 우월감과 열등감이 얽힌 우열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50층에 있는 사람은 위쪽 사람들한테 열등감을 느끼고 자기보다 아래층 사람들한테는 우월감을 느끼죠. 그러니까 열등감이 아예 없다면 우월감을 추구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열등감을 느끼기 때문에 우월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다층적 위계사회, 그러니까 100층짜리 위계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느 층에 살든 간에 필연적으로 우월감을 추구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열등감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층에 있어도 열등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잘 사는 사람들도 다들 재테크 하시잖아요. 그렇죠. 주변에 보면 다들 재테크 하거든요. 저 사람은 생존 불안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재투자를 해요, 계속.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열등감을 느끼기 때문에 올라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꾸 위로. 위계에서. 그래서 위계를 치고 올라가는 게 지금 한국인들의 주요 목적이란 말이에요, 인생의 목적. 그러면 위계에서 계속 열등감을 느끼면 반대급부로 우월감을 추구하는 경향이 더 커지죠. 따라서 우월감을 느낄 수 있는 대상을 필요로 하겠죠. 어느 위치에 있든 간에. 예를 들어 이번에 인천국제공항에서 정규직 혹은 이제 기존의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30층에 살고 있다고 쳐요. 한국 사회에서. 그럼 자기 아래쪽 위계가 필요한 거죠. 그게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월감은 느낄 데가 없고 열등감에만 시달리게 되죠. 즉 우월감을 보상하거나 방어할 수단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30층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아래쪽 사람들이 치고 올라가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왜? 아래쪽 사람들이 위계가 상승한다는 건 뭘 의미하죠? 내가 내 위계가 추락하는 걸 의미하죠. 내 위계. 이건 제로섬 게임이거든. 그러니까 올라오면 자기 추락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올라와서 자기 수준이 되면 자기는 뭐가 돼요? 밑바닥 위기에 위치하게 되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반드시 내가 우월감을 느껴야 될 대상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래쪽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 막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30층에 있는 사람이 올라가려고 하면 되지 않을까, 위로. 근데 올라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올라가는 거 쉽지 않아. 위에서 야, 이재용 넌 왜 이렇게 많이 받아? 네가 사회에 기여를 나만큼 해?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니야? 기여가 좀 나보다 많다 쳐도? 이렇게는 못해요. 잘리니까. 그래서
위로는 공격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래를 갖다가 공격하는 거고 주로 아래쪽 사람들이 올라가는 건 막겠다는 거예요. 위쪽 사람들한테 내가 위로 치고 올라가는 건 못하지만 아래가 치고 올라가는 건 막겠다는 거예요. 그 미국의 한 흑인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 자기 자서전 같은 데서 흑인들을 보면 이런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백인들한테 무시당하는 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같은 흑인들한테 무시당하는 거는 막을 수 있단 말이야. 라고 흑인들은 생각하면서 흑인들끼리 싸운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거 사태랑 비슷한 거죠. 30층에 있다. 아래쪽이 올라오는 건 맞겠다는 거예요. 위층으로 내가 올라가는 거는 포기했지만 아래가 올라가는 건 맞겠다. 그래야 내가 최소한의 우월감이라도 느낄 수 있으니까. 한번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제일 못생겼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나보다 더 못생긴 사람을 발견했을 때 안도감 같은 거죠. 안도감. 그다음에 뭐 약간 우월감. 너 이런 인간들도 있네. 뭐 이제 내가 좀 더 낫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굉장히 병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이렇게 열등감에 시달린다는 게. 근데 그 사회, 한국 사회처럼 층층한 다층적 위계 사회, 이렇게 100층짜리 위계 사회에서는 다들 열등감에 시달려요. 무시, 학대, 그다음에 갑질 이런 걸 당하며 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 필요해요. 안 그러면 너무 힘들거든. 그래서 밑에 사람이 올라가는 거 막으려고 그래요. 어떻게든. 그러니까 차별에 찬성하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약간 화만 많이 났었는데 왜 축하 안 해주고 이렇게 반응하지? 약간 화났는데 듣다 보니까 너무 슬프네요. 그러니까요. 요약을 다시 하면 세 가지예요. 하나는 능력주의 이데올로기를 돈 중심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생긴 결과. 두 번째는 억울함에 대한 보상을 돈으로 받으려고 하다가 생긴 현상. 세 번째는 우월감, 열등감의 이 뭐랄까 고리 속에서 아래 위계가 치고 올라오는 걸 막으려는 심리. 다시 말하면 우월감을 상실하지 않으려는 심리.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다들 지금은 자기 위계에서 한 걸음이라도 올라가길 바라고 아래쪽 위계에 올라오는 건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이 심리에 좀 포로가 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들어 있는 느낌이네요.